안녕하세요. 휴가 잘 보내셨어요? 휴가 때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네요. 자, 213페이지 할 차례죠. 이 모의고사 보신 거는 점수는 연연해 할 필요 없죠. 모의고사는 원래 점수 잘 안 나오게 출제합니다.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왜 틀리는지 틀린 걸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이러면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 과목이니까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가서는. 해마다 만약에 지금 70점 80점 나오면 공부 안 하겠죠.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공부 안 하면 또 다 잊어먹고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13페이지 220번 포상금 제도인데, 포상금 제도가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게 최근에 많이 출제됐고요. 그래서 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있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의 포상금은 물론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 가지가 있으니까 비교를 하시라고 적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양도되어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되어 자, 우리 서브노트는 81페이지에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두 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거짓 신고한 경우, 이게 신설됐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주택법에서는 조정지역 등에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불법 전매한 경우, 주택법에 보면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되어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가격의 5%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입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불법 전매하면 주택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까지는 시험에 주택법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뉴스 보니까 불법 전매한 사람은 판례가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매수한 자는 불법으로 매수한 자는 거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대, 관행이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수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받으려면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공소제기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입니다. 기소한다, 공소제기한다 같은 말입니다. 재판에 넘기는 걸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기소,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해도 보상금 못 받죠. 근데 공소제기에서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받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하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거짓 신고하는데 보상금 받으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역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그 주택법은 뭐 시험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생략한다 이런 것도 적게 되네. 징역,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게 저도 뭐 주택법을 몇 조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에 들어가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본문 검색이라고 해서 휴대폰 같으면 왼쪽 맨 밑에 돋보기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가 보상금 치면 아마 주택법 96조인가 규정돼 있어요. PC 버전인 경우는 화면 검색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그 키워드 검색이 되니까 몇 조인지 몰라도 다 찾을 수 있어요. 법조문을. 그래서 자꾸 찾아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50만 원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50만 원이고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100분 50까지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완전히 몰라서 틀린 것보다도 헷갈려가지고 아는 건데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모의고사 틀린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해설을 보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틀렸는지. 50% 지원 가능하다. 옛날에 모의고사도 이거 검사가 이 공소제기 예를 들면 이 세 가지만 보상금 지급하는데 뭐 이중 등록해서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 이렇게 하면 X죠. 예를 들면 이거 세 가지만 보상금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군구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시군구재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주택법은 예산을 어디서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주무부서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시도예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주택법은 안 나오겠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1번, 2번 두 개만 정확하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금 22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신고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보상금 못 받죠. 불기소는 보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한다는 말이 재판에 회부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보면 기소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두 가지죠. 기소를 하는데 재판에 회부하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회부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된 상태에서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1인당 50만 원.
예, 2인 이상이 오면은 균분입니다. 균분.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각각 각각이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근데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분,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는 2건 이상이라는 표현을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고 돼 있어요.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으면 건수가 여러 건수 접수된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똑같은 의미인데도 법마다 쓰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라는 말을 쓰지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뜻은 같은 뜻이죠. 표현만 다를 뿐이고요. 기타 법에서는 준공검사 이런 말을 해요.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뉴스 들었는데 삽교천 준공식에 갔다 와서 서거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준공이 뭘까? 공사 처음 할 때 시작하는 게 준공일까? 끝날 때 하는 게 준공일까? 이런 고민을 뉴스를 보면서 저는 했거든요. 진짜로. 뭐예요? 준공이 처음 할 때 공사할 때 하는 게 준공식이에요? 아니면 끝나고 하는 게 준공식이에요? 끝나고 하는 게 준공식이냐는, 준공이라는 말하고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다 같은 말이라고요.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기타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써요. 정화조, 준공검사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건축법상 사업계획 사용승인 받은 경우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보고, 또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보죠. 근데 소방법은 의제되지 않죠. 소방설비는 별도로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뭐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았다고 소방법이 다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방공무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방공무원들 직접 나가서 옛날에는 그 돈 받아먹고 대충 뭐 준공검사 해주고 이런 게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균분이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틀렸고 5번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라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자, 그래서 220번에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2번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나요? 52번에 보면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 52번에 보면 1번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죠. 시도조례. 그 다음에 3번 등록 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6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신청은 시군구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6개를 당의 지자체 조례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죠. 시군구 조례도 지자체 조례고 시도 조례도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라고 하면 맞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사 주된 사무소가 수원시 영통구에 있고 주된 사무소가,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서구. 지금 인구 100만 명 넘는 시가 우리나라에 4개가 있대요. 광역시가 아니면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그 다음에 창원시 뭐 이렇게 4개인가 있나 보더라. 창원도 100만 명이 넘었나 봐요. 그 무슨 또 특례시 만들자고 하더라고. 법에 없어요. 지금 그 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특례시라고, 뭐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무슨 특례시 만들어 가지고 또 권한을 더 많이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원래 100만 명 넘으면 광역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수원이 인구가 지금 최고 많죠. 지금 광역시 아니고 한 20만 명, 130만 명 가까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는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어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내냐 이거라고요. 누구한테 신고해요? 수원시장, 영통구청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보기에. 누구한테 신고하냐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본사가 주된 사무소예요. 그러면 영통구청장이 되겠죠. 영통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요. 조례 수수료는 누가 정하는 어느 조례입니까? 대전시 조례가 아니고 그 신고하는 시군구 조례예요. 그러면 수원시 조례 아니면 영통구 조례 둘 중에 하나인데 답은 수원시 조례죠. 수원시 조례.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영통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는 자치구만 조례가 있다고. 자치권이 있어야 그 조례 제정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인사권이 있거든요. 즉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구에 있는 경우 비자치구라고 하는데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영통구는 조례가 없으니까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고요. 이 공인중개사법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저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쉽다 생각하고 다른 과목 민법만큼 하면 훨씬 잘 나와요. 점수. 민법반만 해도.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왜냐면 2차도 쉽게만을 낼 수는 없어요. 이미 지금 23,000명 1차 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은 떨어뜨립니다. 나머지 절반만 항상 해마다 통계가 보면 동차 합격자가 10,000명 이상 나오고 2차만 봐가지고 합격하는 분이 절반이 나오거든요. 통계가. 그 지금 뭐 2차만 하는데 계속 학원 다니는 분들은 거의 합격권이고요. 인터넷에 보면 아직도 이제 2차만 보는데 이제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충분하겠죠. 시간.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올려요. 왜냐면 작년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뭐 한 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잊어먹었죠. 지금 벌써 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동안. 그래서 보통 2차만 하면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아예 1차만 해놓고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2차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시험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유로 어쨌든 통계는 보면 2차만 보는 분 중에 절반이 떨어진다. 자, 포상금이 아니고 수수료. 거기 암기 프린트 52번. 이거 한번 암기 프린트 2장 있는 걸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적어 보시면 가장 좋고요. 꼭 적기 싫으면 한 5번 정도 읽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오늘 한 번 읽는데 이거 읽어 보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다 읽는데 그 정도는 공부해야 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해줘야 돼요. 자, 그 6번까지 봤고요. 7번 암기 프린트 52번입니다. 7번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처음 자격증 줄 때는 수수료 안 받고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냅니다. 그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해도 되고요. 자격증 재교부는 또는 지자체 조례라고 해도 된다.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여기서 국장이라고 했는데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9번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고, 그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올해 28,000원이죠.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시험에 28,000원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다. 시험 원서 접수는 8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죠. 어떤 분 접수 끝나고 나니까 시험 언제 봅니까 하고 지금 산에서 공부하다 내려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 안 돼요. 원서 접수는 해놔야 되죠. 산에 올라가도 뭐 노트북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접수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통계가 지금 2030 20대와 30대 응시자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 아직은 접수가 안 해서 모르지만 정확한 건 작년에 40%였어요.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30. 2030이라는 말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나이 연세 드신 분보다는. 나이 먹으면 아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주도 깜빡깜빡하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 돌았으면 잊어먹고 그렇게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자연현상이니까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중개보수는 지금 다 읽어보자고. 여러분들이 하도 안 읽어보니까 지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수수료라는 말 나온 거. 중개수수료만 중개보수로 바뀌었죠. 보수라는 표현으로.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하죠. 0.9, 0.8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중에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죠.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암기 프린터 52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줄임말이에요. 공인중개사는 2만원, 중개법인은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매수 신청 상담보수는 50만원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3번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14번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받을 수 있고, 15번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고요. 그 다음에 16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17번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그 실비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우리 중개보수에서 실비는 한도액이 없죠. 실제 들어간 돈 다 받을 수 있죠. 매수 신청 대리는 실비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30만원.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실비로 받을 수 있으나 19번 가까운 거리, 근거리가 가까운 거리죠. 가까운 거리 교통비,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은 실비로 받을 수 없다. 왜 못 받냐면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등을 50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등기사항 증명서 그 열람하는데 뭐 800원인가 이런 거 들어가는 것까지는 받을 수 없다. 지금 800원인지 900원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잘 몰라요. 그게 다 달라요. 그 기계로 인터넷으로 떼면 열람만 하면 800원이고 700원? 700원인가? 열람만 하면 700원이고 떼면 800원이고 1000원이라고요? 떼면 1000원. 또 기계로가 떼면 1000원, 뭐 사람한테 떼면 1200원 이렇게 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굳이 저도 왜 중개업을 해봤지만 모르는 이유가 법무사들이 돈을 다 내주니까 카드 주고 다 하니까 뭐 돈이 얼마인지 보지도 않고 그냥 발급받으니까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한 1000원 안팎밖에 안 해요, 돈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 받는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자, 그래서 2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수료, 시험에 수수료에 대해서도 거의 한 문제 출제되고요. 보상금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기억, 니은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 내죠. 근데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수수료 안 냅니다. 인장 등록도 수수료 안 냅니다. 인장 등록할 때도 그 수수료 안 내는 것보다는 내는 걸 암기해야 됩니다. 리얼에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냅니다. 미엄에 자격증 처음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내죠.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왜냐면 응시수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려면은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222번에 3번입니다. 3개입니다. 디귿, 미엄 2개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포상금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포상금 계산하는 게 226페이지 226번입니다. 226페이지가 아니고 218페이지 226번 보상금 갑, 을이 ABCD 갑과 을이 이 똑같은 패턴으로 다 출제됐습니다. A, B, C, D, E에 대해서 갑과 을이 신고했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걸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 됩니다. 기억에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이중 등록한 거, 이중 소속하는 거,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 신고했다면 포상금 못 받아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에 보니까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갑은 A와 B를 각각 했으니까 A도 50만원, B에 대해서도 50만원 받고요. 리언에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면 균분이죠. 균분. 배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2명 이상이 동시에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신고했다. 을이 먼저 했으니까 을 받고요. 뒤에 한 사람 못 받죠.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까지 해서 D까지는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에 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발각되기 전에 해야 돼. 이미 발각돼가지고 있는데 신고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기관이 발각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발각되고 나면 한 푼도 못 받네요. 그래서 E는 볼 필요 없고요. 미엄 담당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했으니까 A, E는 포상금 받는데 C와 D 기소유예 했으니까 포상금 받죠. 근데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B에 대한 거는 못 받네요. B 무혐의 처분,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못 받는다고요. 재판에 회부했는데 공소제기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죠.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데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아예 재판에 회부 안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 변호사들이 돈 많이 받아요? 판사 출신이 많이 받아요? 변호사 출신이 훨씬 많이, 검사 출신이 훨씬 많이 받죠. 더 돈 많이 받아요. 왜냐면 검사 출신은 옛날 같으면 처음 개업해가지고 10억 벌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승소했어요. 정관예우가 있었다고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그 옛날에는 전화해가지고 그 후배 전화번호를 다 알잖아요. 나 개업하고 이제 처음 맡았다. 그냥 이 말만 해. 봐달라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옛날에는 정관예우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75만원이 답이네요. 226번에 1번이 답입니다. 계산하는 거, 이번 모의고사에 계산하는 거 있었어요, 혹시? 있었어요? 예, 계산하는 거 228번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228번 228번도 역시 여기에다 이 틀에다가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기억에 보니까 등록하지 아니한 A를 고발하였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기소유예 포상금 받죠. 그리고 무등록이니까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포상금 받죠. 니은 거짓 부정한 방으로 등록한 거면 포상금 받고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D의 을이 신고하였는데 공소제기하였다. B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누가 먼저 했어요? 갑이 먼저 한 사람만 주고 뒤에 한 을은 못 받죠.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디귿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의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온다고 했죠. 공동으로 했습니까? 둘이 같이 했죠. 맞아요. 25만 원씩.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재판에 회부 안 하면 포상금 못 받지만 재판에 회부 즉 공소제기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검사가 무조건 재판에 회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들 인사고가에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무죄 선고율이 인사고가에 반영돼요. 이 검사는 넘긴 것마다 전부 다 무죄 선고 나왔어요. 그럼 잘려요. 검사. 인사고가에 반영한다고 무죄 선고율을. 그러면 재판에 회부를 웬만하면 공소제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럼 공소제기를 안 하면 또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이 가만 안 있죠. 재정신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신청해가지고 또 검사가 잘못했다고 나면 또 인사고가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검사는 자기가 판단할 때는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인정해야 재판에 넘겨요. 안 그러면 재판에 잘 넘기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25만 원, 2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 을이 등록증을 대의한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 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을은 E에 대한 것만 받죠. E에 대한 것만 50만 원 받네요. D에 대한 거는 못 받죠. D는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그러면 갑은 125만 원, 을은 75만 원 보상금 받습니다. 계산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 23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27회 최근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 보상금. 예, 이중소속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시험은 제가 내지는 않았어요. 이번 시험은.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아마 제가 낼 거예요. 문제. 한 사람만 계속 내는 것보다 번갈아서 내는 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더 좋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턴이 같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228번에는 답 4번입니다. 224페이지 지도감독 보겠습니다. 지도 224페이지 231번 옳은 것은 했는데 231번 지도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 취소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죠.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데 그냥 시험에 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하고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 말 안 하고 그냥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O냐고 X냐고요? 오죠. 그 인터넷에 보니까 X다 이러다고 교부한 시도지사는 말 없다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건 X지만 그냥 시도지사라고 한다면
시도의사가 한다라고 하면 X는 아니죠. 너무 이제 막 집착하다 보니까 집착하면 안 돼요. 공부도 집착하면 안 되고 사람도 집착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냥 아무리 사랑해도 무관심한 척하고 해야 돼요. 남자들한테 무조건 들이대면 싫어해. 그게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약간 밀당을 해야 돼.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무조건 집착하면 안 된다고. 집중을 해야 되지. 예, 그래서 그냥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자,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의 그 교부한 시도의사 54번,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은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그 외에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법조문에는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시행령 28조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시행령 조문에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청문이에요. 그게 필요한 절차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고요.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기회라고요. 그 필요한 절차를 즉 청문까지 모두 이행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도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면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1번은 틀렸고 2번 교육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은 기준은 3개월이다. 예, 28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기준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우리 암기 프린터 업무정지가 몇 번에 있나요? 21번인가요? 20번? 예, 20번에 있는데 20번에 거기에 보면 15가지가 있는데 결정, 공일임 이 앞에 5개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3개월, 1개월입니다. 1개월은 기타 등등, 즉 기타라고 안 돼 있고 법조문에는 그 밖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의가 기타 등등입니다. 그 밖에라고 돼 있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기타 등등입니다. 1개월. 그러면 6개월짜리 기억하면 나머지 9개는 다 3개월이죠. 6개월이 결격 사유에 해당된 고용인 즉 소속 공개사나 보조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거짓 공개한 교육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임의적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또한 업무정지 사유죠. 이게 6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3개월이에요. 인장등록 3개월이에요. 이게 인장등록 위반 3개월. 나머지 전부 3개월이다. 그 우리 암기 프린트 20번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가 6개월이라고 무거운 거 구체적 기준이. 자, 그래서 231번에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어디에 정하고 있는지까지 시험에 나왔고요. 이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은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죠. 법률에 6월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등록관청은 교육공개사가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아니고 3년,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지도감독 지금 행정처분에서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행정처분에서 2문제.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고득점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행정처분 2문제. 즉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여기에서 2문제. 행정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등 여기에서 2문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게 계약서, 금융계약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내용 이 5개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하 4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4문제. 그러면 이게 25점이에요. 25점. 이 파트를 하지 않고는 고득점 할 수 없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다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렵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출제인들이 안다고 어디를 어려워하는지. 그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4문제 이상 출제되고요. 25점입니다. 25점 이거 거의 다 맞아야 고득점이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남은 시간. 그래서 제가 9월 2일 날 그 특강을 하죠. 9월 2일 날 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50개. 40문제 나오니까 50개 정도만 한다고요. 거기에서 80% 이상 적중됩니다. 80% 이상 적중 못 시키면 100만 원씩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특강한 거에서. 적중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춘 거는 제가 책임이 없어요. 이거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원래 사기꾼들은 다 자기 그 약점 잡아가지고 녹음하고 다 녹화 다 해놨더라고요. 협박하고 이렇게 할 사람, 사기꾼이라기보다 협박하고 이런 거 돈 뜯어내고 이렇게 할 사람들 보면은. 근데 저는 뭐 협박하려고 지금 그러는 게 증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제가 손해배상 해주려고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단 특강을 들은 분의 하나여입니다. 뭐 듣지도 않고 적중 안 됐다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되겠죠. 특강 들어야 되고 그리고 떨어져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왜냐하면 합격할 사람들은 역선택을 할 수 있거든. 일부러 점수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분히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1차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모의고사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17.5점만 나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지금 모의고사 점수.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많이 나오는 거는 독이에요. 독.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수석 합격자는 거의 99% 떨어졌어요. 통계를 보면. 처음에 그렇게 점수 나오니까 교만해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계속 안 해버리면 암기사항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이래 몇 달 전에 벌써 그때 뭐 60점 이상 나와버리면 공부하기가 싫다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바람직한 점수에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아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는 거지. 지금부터 뭐 전혀 고통이 없으면 나중에 기쁨이 기쁨인 줄도 기억도 못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232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